우리 말 못하는 딸, 여기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별이의 엄마 박미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애지중지하는 이 인형도 가져가라. 별이의 아빠 김지섭이 아이가 분신처럼 아끼던 곰인형마저 눈바닥에 던져주고는 차갑게 돌아섰죠. 지난 2년 별이의 부모였던 그들은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났어요. 별이는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지켜보다 손목에 차고 있는 은빛 팔찌의 버튼을 가만히 누르고 말했습니다. 저 별이에요. 말도 못한다던 아이가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검은 차가 나타나 아이를 태우고 떠났습니다. 잠깐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계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과 행운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밤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주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가족의 차는 산길을 달리고 있었죠. 커브길이 이어지는 험한 도로였고 한쪽은 깊은 절벽이었습니다. 여보, 천천히 가요. 조수석의 한설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뒷좌석에는 7살 별이가 곰인형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별이가 안고 있는 곰인형은 며칠 전 엄마에게 받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엄마는 인형 배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눌러 보여줬었어요. 별아, 엄마가 너 사랑해. 인형에서 엄마 목소리가 흘러나왔을 때 별이는 너무 신기해했습니다. 그래서 별이도 인형의 배를 눌러 녹음했었죠. 엄마, 나도 사랑해. 별이는 그 인형을 그 후로 단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브레이크가. 김윤섭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윤섭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차는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죠. 쾅! 가드레일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별이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어요. 차는 바위와 나무에 부딪히며 추락했고 앞좌석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뒷좌석만 간신히 형태를 유지한 채 멈췄죠. 아빠, 엄마. 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앞좌석의 김윤섭과 한설이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7살 아이는 그 참혹한 광경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별이는 곰인형을 꼭 안은 채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리성 혼미입니다. 심한 충격으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었죠. 별이는 말을 잃었고 세상과 단절된 채 곰인형만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일그룹의 후계자이자 별이의 친부모인 김윤섭과 한설의 부부는 의문의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김윤섭과 한설이의 영정사진 앞으로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곰인형을 안은 채 빈소 한쪽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누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었고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별아.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지만 아이는 그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너는 이제 할머니만 있으면 돼. 할머니가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자 김진섭과 박미래가 서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누구보다 슬퍼하던 그 부부였죠.
작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진섭이 미래야. 들어와. 할머니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소파에 앉으며 별이를 힐끗 보았어요. 작은 어머님, 별이는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필요하대. 내가 잘 돌볼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섭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별이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괜찮아. 나한테 별이만 있으면 돼. 작은 어머니, 저희가 별이를 돌보겠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을 대신해서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김진섭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은 어머니,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봉투를 탁자 위에 툭 던지자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신병 진단서였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작성된 조작된 진단서였죠. 중증 우울증과 조현병? 말도 안 돼. 나한테 무슨 병이 있다고. 작은 어머니, 전문의의 진단입니다. 어머님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김진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난 멀쩡하다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니까 더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박미래가 가식적으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별이는 절대 안 보내. 넌 내 손녀야. 할머니가 별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김진섭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설 정신병원 직원들이었어요. 뭐야? 너희들. 어머님을 모시고 가세요. 김진섭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안 돼. 나 줘. 별아.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센 직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할머니는 울부짖으며 별이를 향해 손을 뻗었죠. 별아, 할머니 잊지 마. 꼭. 할머니는 끌려가면서도 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김진섭과 박미래의 시선을 피해 재빨리 별이의 손목에 무언가를 끼워줬습니다. 은빛 팔찌였어요. 꼭 기억해라. 꼭. 할머니의 절박한 속삭임이 별이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서 모시고 가. 김진섭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할머니를 강제로 끌고 나갔고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졌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데려간 김윤섭 부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7살 김별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고민형만 껴안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아빠의 사촌인 김진섭과 그의 아내 박미래는 별이를 끌어안고 세상이 떠나가라 폭풍 오열했습니다. 박미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죠. 별아, 괜찮아. 우리가 있잖니. 우리가 널 꼭 지켜줄게. 그리고 어린 별이 대신 회사 경영을 그들이 임시로 맡는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선한 보호자 연기를 펼치는 부부의 모습은 그렇게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별이는 대기실로 옮겨졌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 별이를 의자에 앉혀두고 돌아섰어요.
조금 전까지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휴, 목 아파 죽겠네. 박미래가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김진섭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죠. 그래도 잘했어. 기자들 반응 괜찮았지? 당연하지. 내 연기력 못 믿어? 두 사람은 낮게 웃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고민형을 아는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멍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처럼 보였죠. 김진섭이 시계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변호사 만나러 가야지. 후견인 절차 밟아야 해. 그래. 빨리 끝내자고. 두 사람은 별이를 힐끗 보더니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신일그룹 후계자인 별이를 차지했어요. 김진섭과 박미래는 서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방해물은 없어졌네. 별이만 잘 관리하면 돼. 두 사람은 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민형을 아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손목에는 할머니가 끼워준 은빛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죠. 박미래가 다가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아, 괜찮아. 할머니는 아파서 병원에 가신 거야. 그동안 할머니가 너 괴롭히진 않았니? 가식적인 위로였습니다. 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김진섭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법적 절차는 내일부터 밟으면 돼. 그래. 빨리 끝내자. 박미래가 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꼭 안은 채 그들을 따라갔어요. 이제 곧 다 우리 거야. 박미래의 차가운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별이를 태운 차는 김진섭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멍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별아, 우리 집은 아주 넓단다. 내 방도 예쁘게 꾸며줄게. 박미래가 백미러로 별이를 보며 말했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진섭이 운전대를 잡으며 낮게 웃었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어. 저 애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도 애가 듣고 있을지 모르잖아. 듣긴 뭘 들어. 바보 된 거야, 바보. 두 사람은 낮게 웃었습니다. 별이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손목의 팔찌를 가만히 만졌어요. 할머니가 끼워준 은빛 팔찌. 작은 손가락으로 팔찌를 쓰다듬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죠. 꼭 기억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는 고급 주택가에 들어섰습니다. 김진섭의 집은 넓고 화려했지만 별이가 살던 집에 비하면 한참 작았어요. 자, 도착했다. 내려. 박미래가 차 문을 열고 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별이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어요. 고민형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재빨리 다시 잡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소파, 큰 TV,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별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숙모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박미래가 별이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들어가 봐. 방문을 열자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벽은 허연 페인트 칠만 되어 있었죠. 별이가 살던 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초라했어요. 자, 들어가. 오늘은 좀 쉬고. 박미래가 별이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다 말고 별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별아, 할머니 보고 싶지? 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미래는 무릎을 굽혀
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박미래의 손이 별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별이는 그 손길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죠. 할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하던? 혹시 이상한 말 안 했니? 박미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뭐, 어차피 말도 못하니까 상관없겠네. 박미래가 일어서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딸깍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혼자 남겨진 별이는 침대에 앉아 곰인형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의 집, 아니, 이제는 할머니의 집도 아닌 낯선 곳. 별이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죠. 손목의 팔찌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별이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꼭 기억해라. 팔찌를 만지고 있으면 왠지 할머니가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김진섭과 박미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애방은 잠가둬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어차피 말도 못하고 멍청한데 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밤에 돌아다니면 귀찮아. 그럼 내일부터 잠가둘까? 두 사람이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곰인형을 더 꼭 안았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김진섭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별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는 거였죠. 후견인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정신병원에 계시고 다른 친척도 없으니 승인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김진섭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럼 별이 재산은 언제부터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건.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견인은 아이의 재산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사실상 손댈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김진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후견인의 역할은 아이를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지 재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다 적발되면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럼 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진섭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11년을 기다린다고? 그건 말이 안 됐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입양을 하시면 달라집니다. 입양이요? 네. 법적으로 친자녀가 되면 아이의 재산에 대한 권한이 훨씬 커집니다. 물론 그것도 제약이 있지만 후견인보다는 자유롭죠. 김진섭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입양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김진섭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미래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어떻게 됐어? 후견인으로는 재산을 못 건드려. 입양을 해야 해. 입양? 그럼 우리 딸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말도 못하는 바보 아냐. 김진섭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낫겠네. 빨리 절차 밟자. 한 달이면 된대.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겠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떨어졌고 별이는 공식적으로 김진섭과 박미래의 딸이 됐어요.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갔죠. 우리가 별이의 부모님이야. 아빠, 엄마라고 불러야 해. 박미래가 별이에게 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 어차피 말도 못하니까 상관없지. 김진섭이 피식 웃으며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입양이 완료된 그날 밤,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 밥 먹어. 박미래가 별이를 식탁으로 밀어붙였어요. 말투도 차가워졌고 손길도 거칠어졌죠. 앉아. 김진섭이 별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별이는 고민형을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밥 먹으라고. 박미래가 소리쳤습니다. 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했어요. 에이, 답답해. 굶고 싶으면 굶어. 김진섭이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미래도 별이를 째려보더니 거실로 가버렸어요. 별이는 혼자 식탁에 남겨졌습니다. 입양 후 며칠이 지나자 김진섭과 박미래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래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별이가 갑자기 말을 하거나 누군가 찾아올까봐 경계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야, 별아. 아빠한테 인사해. 김진섭이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별이에게 말했어요. 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민형을 안고 있었죠. 아이는 고개를 들어 김진섭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안 해? 김진섭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죠. 에이, 바보 같은 게. 김진섭이 혀를 차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미래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그냥 놔둬요. 어차피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꼴 보기 싫네. 김진섭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별이는 그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별이를 식탁으로 데려왔어요. 별이는 의자에 앉혀지자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면 손에 들고 있을 뿐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았죠. 왜 또 안 먹어? 박미래가 짜증을 냈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만 쥐고 있었어요. 먹기 싫으면 방에나 가 있어. 김진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아, 진짜. 아줌마, 애 방에 데려다 줘요. 박미래가 소리쳤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별이는 옮겨지는 대로 가만히 있었고 가사도우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죠. 방 안에 들어서자 가사도우미가 별이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별이는 앉혀진 그대로 꼼짝하지 않았어요. 고민형만 꼭 안고 있을 뿐이었죠. 별이야, 밥은 먹어야 하는데. 가사도우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사도우미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별이가 계단을 올라가자 김진섭과 박미래는 서로를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애 관리하기는 편하네. 말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인형이랑 똑같아. 옮겨놓으면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이어갔어요. 그날 밤 별이는 방 안에서 침대에 앉은 채 고민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김진섭과 박미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재산 관리 시작해야지. 얼마나 있어? 형님이 물려준 게 산일그룹 지분하고 부동산, 현금. 합치면 수천억은 될 거야. 세상에. 박미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야? 지금은 그래. 애가 성인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 10년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할 수 없지. 법이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민형을 꼭 안았어요. 작은 손가락이 인형의 배 부분을 살짝 눌렀습니다.
고민형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어요. 녹음기가 작동하는 소리였죠. 별이는 계속 아래층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나저나 형님 사고는 완벽했지? 김진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연하지. 브레이크를 조작했는데 누가 알겠어? 경찰도 단순 사고로 처리했잖아. 그래도 가끔 불안해. 혹시 누가 눈치채면. 걱정 마. 증거도 없고 의심하는 사람도 없어. 다 없앴으니까. 할머니는 사설 정신병원에 처박아뒀잖아. 평생 거기서 썩을 거야. 원장한테 돈도 충분히 줬고. 그럼 이제 별이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네. 맞아. 바보 병신 같은 게 그때 죽었어야지. 덕분에 귀찮게 됐어. 김진섭이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애가 말을 못하니까 다행이야. 만약 멀쩡했으면 복잡했을 텐데. 그러게. 사고 조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박미래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낮게 웃었습니다. 2층 방에서 별이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이의 작은 손가락은 계속 고민형의 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인형 속에 숨겨진 작은 장치. 별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별이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할머니가 왜 끌려갔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지만 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죠. 고민형의 검은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입양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섭은 서재에서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별이 명의로 된 부동산 목록과 주식 증서들이었죠. 여보, 이거 봐. 강남에 빌딩이 3채나 있어. 박미래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것만 팔아도 수백억이야. 김진섭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당장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해야겠어. 빨리 처리하자. 우리 돈으로 만들어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김진섭은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이 빌딩을 매각하고 싶습니다. 김진섭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명의가 김별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뭐라고요? 김진섭의 얼굴이 굳었어요. 양부모시라도 아이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매각이 가능해요.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소 몇 달. 그리고 승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김진섭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소를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제 딸 재산인데 제가 왜 못 팝니까? 김진섭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양자라고 해도 미성년자의 재산은 보호받습니다. 함부로 처분하시면 횡령죄가 성립돼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관리만 가능합니다. 10년도 넘게요?
김진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요? 예를 들어 만약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김진섭이 얼버무렸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법적 상속인에게 유산이 갑니다. 법적 상속인이면 친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정신병원에 계시니 양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시겠죠. 김진섭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전부 다요? 네. 양자 관계가 성립된 이상 양부모가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변호사는 김진섭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김진섭은 태연한 척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러시군요. 김진섭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어요.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죠. 집으로 돌아온 김진섭은 박미래에게 변호사와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가 죽으면 재산이 우리한테 온다고? 박미래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 전부 다. 지금 당장. 세상에. 박미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진섭도 낮게 웃었죠. 10년 넘게 기다릴 필요 없어. 그냥 없애버리면 돼. 어떻게? 김진섭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자연사처럼 보여야 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병으로? 그게 제일 좋지. 애가 원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니까 몸도 약해졌다고 하면 믿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래가 인터넷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뭔데? 부동액이래. 조금씩 먹이면 서서히 죽는데. 티도 안 나고. 김진섭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응. 증상이 병이랑 비슷해서 의사들도 잘 못 알아본대. 그냥 신부전이나 간부전으로 진단하고. 얼마나 걸려? 양에 따라 다른데 조금씩 먹이면 한두 달 안에 자연스럽게. 박미래가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김진섭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그걸로 하자. 그날 밤 김진섭과 박미래는 주방에서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과일을 갈고 꿀을 넣고 얼음을 섞었어요. 그리고 차고에서 가져온 부동액병을 꺼냈죠. 얼마나 넣어? 조금씩. 티나면 안 되니까. 김진섭이 조심스럽게 부동액을 주스에 섞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주스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냄새는 안 나? 박미래가 코를 킁킁거렸지만 과일 향에 묻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줌마도 모를 거고. 김진섭이 주스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어요. 내일부터 매일 이걸 먹이면 돼. 아줌마한테는 뭐라고 하지? 그냥 별이 건강 주스라고 하면 되지. 매일 3시에 꺼내서 주라고.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김진섭은 아줌마를 불렀어요. 아줌마, 별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특별히 건강 주스를 만들어뒀어요. 네. 냉장고에 별이 주스라고 적힌 병이 있을 거예요. 매일 오후 3시에 그걸 꺼내서 별이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시간 맞춰서 먹어야 효과가 있대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아줌마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별이 주스라고 적힌 플라스틱 병이 보였어요. 아줌마는 병을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주스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과일 향 사이로 살짝 화학약품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아줌마는 병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주스 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이게 정말 건강 주스일까? 아줌마에게는 별이 또래의 딸이 있었어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9살 딸. 만약 자기 딸에게 이런 걸 먹인다면 아니야. 뭔가 좋지 않아. 아줌마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주스가 아니라는 걸. 부동액인지는 몰랐지만 평소 별이한테 먹이던 주스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아줌마는 컵에 담긴 주스를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자기가 준비해둔 주스를 꺼냈죠. 별이야, 주스 가져왔어. 아줌마가 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별이는 침대에 앉아 곰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자, 마셔. 아줌마가 별이에게 주스를 먹였습니다. 다 마셨네. 잘했어. 아줌마가 빈 컵을 받아들며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어요. 이 집, 뭔가 이상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고 자기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저 별이에게만큼은 그 이상한 주스를 먹이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별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상한데 왜 아무 증상이 없지? 박미래가 의아해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양이 적나? 그런가? 그럼 더 넣어볼까? 안 돼. 많이 넣었다가 들키면 안 돼. 자연사여야 한다고. 김진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별이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상해. 분명 매일 먹이고 있다고 했는데 아줌마가 제대로 안 먹이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법을 바꿔야겠어. 김진섭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뭘로? 부동액은 너무 느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박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김진섭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직접적으로 해야겠어. 확실하게. 설마. 직접? 아니. 그것보단. 김진섭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고사로 만들면 돼. 별장 핑계로 데려가서. 박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외딴 산에 버리는 거야? 응. 겨울이니까 얼어 죽겠지.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일 거야. 김진섭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박미래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별이를 산에 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2층 방에서 별이는 침대에 앉아 곰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있었죠. 별이의 작은 손가락이 다시 곰인형의 배를 눌렀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모든 대화가, 모든 계획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은빛 팔찌가 희미하게 빛났죠. 조금만 더. 아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김진섭과 박미래는 별이를 데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별아, 오늘은 별장에 가는 거야.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쁜 곳이야. 박미래가 가식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별이는 뒷좌석에 앉아 곰인형을 꼭 안고 있었죠.
차는 서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주변은 한적해졌어요. 눈이 쌓인 산등성이가 끝없이 이어졌죠. 여기 사람도 없고 딱 좋네. 김진섭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나타났어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별이는 여전히 고민형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김진섭이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눈 덮인 산과 나무들 뿐이었죠. 도착했다. 김진섭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미래도 따라 내렸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었죠. 별아, 내려. 박미래가 별이의 손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별이는 비틀거리며 눈 위에 섰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한낮이었지만 산속은 음산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들었지만 추위는 매서웠어요. 바람이 칼날처럼 피부를 베었고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었죠. 네가 애지중지하는 이 인형도 가져가라. 김진섭이 별이가 차 안에 두고 온 곰인형을 집어 눈바닥에 던졌습니다. 인형이 눈 속에 푹 박혔어요. 나중에 네 시신이 발견되면 이게 있어야 넌 줄 알지. 김진섭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바보는 이제 여기서 얼어 죽는 거야. 박미래가 창문을 올리며 웃었어요. 이제 우리 거야. 다 우리 거라고. 별이는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진섭이 차 시동을 걸었어요. 잘 있어, 별아. 아니, 안녕. 박미래가 손을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죠. 차는 점점 작아지더니 커브길을 돌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별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어요.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땅 위의 눈은 깊었습니다. 별이는 눈 속에 박힌 곰인형을 주었어요. 인형에 묻은 눈을 털어내고 품에 꼭 안았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 높이 솟은 나무들, 끝없이 이어지는 산등성이 9살 아이가 혼자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별이의 작은 몸이 떨렸어요. 얇은 옷 한 벌로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죠. 하지만 별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의 팔찌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은빛 팔찌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끼워준 팔찌. 별이의 작은 손가락이 팔찌의 작은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팔찌에 달린 작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멍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이 떠난 산길을 응시하는 9살 김별. 말도 못한다던 아이가 이제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한비서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산일그룹의 과거 자료들, 김윤섭 회장의 사고 기록. 그는 2년 동안 진실을 찾기 위해 혼자 조사를 계속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손목의 시계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한비서는 깜짝 놀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화면에 신호가 떴어요. 2년 전 사라진 그 신호. 김윤섭 회장의 긴급 호출 신호였죠. 한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십니까? 한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별이에요. 어린아이의 목소리.
한비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별이? 네. 저 김별이에요. 할머니가 이 팔찌를 제 손목에 끼워주셨어요. 위급할 때 이 버튼을 누르라고 하셨어요. 별이의 또박또박한 목소리에 한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별아, 너 지금 어디 있어? 잘 모르겠어요. 산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를 버리고 갔어요. 한비서가 급히 컴퓨터로 GPS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별이의 위치가 표시됐죠. 혼자야? 네.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추우면 나무 뒤에 숨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어. 네. 기다릴게요. 한비서는 재킷을 집어들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별이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은 덜 차가웠지만 추위는 여전했죠. 고민형을 꼭 안고 있던 별이의 귀에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별이는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차가 천천히 다가와 별이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며 한비서가 내렸습니다. 별아. 한비서가 달려와 별이를 꼭 안아 올렸어요. 별이는 한비서의 품에 안긴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비서 아저씨,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한비서가 별이의 얼굴과 손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한비서가 코트를 벗어 별이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어요. 미안해, 별아. 아저씨가 너한테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철통같이 막았어.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를 만나지 못하게 했어. 한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저 기다렸어요. 별이가 고민형을 한비서에게 내밀었어요. 아저씨, 이거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뭐가? 엄마 아빠를 죽인 증거요. 그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얘기하는 거,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뒀다고 자랑하는 거, 저한테 구동액을 먹이려고 한 거, 저를 산에 버리기로 계획한 거. 2년 동안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한비서는 고민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으로 별이를 데려가 뒷좌석에 앉혔어요. 히터를 틀고 담요를 덮어준 뒤 한비서는 운전석에 앉아 고민형 속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형님, 형수님, 어찌 이런 일이. 김진섭의 거짓 오열이 흘러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는데 누가 알겠어? 경찰도 단순 사고로 처리했잖아. 한비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고 조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니네 할머니까지 처리하느라 고생 중이잖아. 한비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액이래. 조금씩 먹이면 서서히 죽는데. 티도 안 나고. 한비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말도 못하는 바보는 이제 여기서 얼어 죽는 거야. 이제 우리 거야. 다 우리 거라고. 한비서는 녹음기를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이 개자식들이. 한비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별이를 돌아봤습니다. 잘했어, 별아. 정말 잘했어.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별이는 담요를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비서는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부터 구해야겠어.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한테 꼭 벌 받게 할게.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정신병원에 갇혀 계시지만 이 증거가 있으면 바로 나오실 수 있어. 걱정 마. 차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목의 팔찌를 만졌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별이를 산에 버리고 돌아온 김진섭과 박미래는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후련하다. 김진섭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제 드디어 끝났네. 박미래가 와인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실종 신고하자. 밤새 산을 헤맸다고 하면 되지. 그래. 초췌하게 꾸며야겠어. 옷도 좀 더럽히고 연기 잘해야 해. 슬픔에 빠진 부모처럼.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그날 밤 김진섭과 박미래는 푹 잤습니다. 별이가 산속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을 시간, 그들은 따뜻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김진섭과 박미래는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어요. 얼굴에 물 좀 뿌려. 눈물 흘린 것처럼 보여야 해. 박미래가 거울을 보며 얼굴을 붉게 문질렀습니다. 옷도 좀 구겨야겠어. 밤새 산을 헤맸다는 설정이니까. 김진섭이 깨끗한 옷에 일부러 흙을 묻혔어요. 머리도 헝클어뜨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모를 점검했습니다. 초췌하고 지친 모습, 아이를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장했죠. 좋아. 이 정도면 되겠어. 가자. 경찰서. 김진섭과 박미래는 초췌한 얼굴로 민원실에 들어섰어요. 저희 딸이 실종됐습니다. 김진섭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언제 실종됐습니까? 어제 오후입니다. 별장에 갔다가 박미래가 흐느끼는 척하며 말했어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밤새 산을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경찰관이 실종 신고서를 꺼냈습니다. 김진섭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별이의 이름, 나이, 특징.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말을 못합니다. 해리성 혼미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사진 있으십니까? 박미래가 휴대폰에서 별이 사진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김진섭이 지도를 펼쳐 대략적인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물론 정확한 곳은 아니었죠. 이 근처입니다. 별장이 있는 곳인데 산이 너무 깊고 넓어서. 알겠습니다. 수색팀을 보내겠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김진섭과 박미래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저희도 다시 가서 찾아봐야 해요. 네, 그러십시오.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세요. 서류를 마친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잘했어. 김진섭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별장으로 가서 기다리자. 경찰이 못 찾을 거야. 당연하지. 그 깊은 산속에서 어떻게 찾아?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김진섭과 박미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경찰한테서 연락 오겠지? 응. 곧 시신을 찾았다고 할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진섭 씨 수색팀이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도요? 김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했어요. 계속 수색하겠습니다. 산이 넓고 눈도 많이 쌓여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도 못 찾았대. 빨리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시간 문제야. 시신이 발견돼야 우리가 상속을 받지. 두 사람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저녁이 되자 김진섭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뭘? 우리가 버린 그곳. 혹시 모르잖아. 별이가 정말 거기 있는지. 박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확인하고 오자. 마음이 찝찝해.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차는 다시 그 산길로 올라갔어요. 낮에 별이를 버렸던 그곳. 김진섭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야.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별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제 내린 눈이 모든 흔적을 덮어버렸죠. 곰인형도 발자국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여기가 맞지? 김진섭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맞아. 여기 맞아. 저 나무 기억나잖아. 박미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별이는 어디 간 거야?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 그럴 거야. 눈이 많이 왔잖아.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별이의 흔적은 없었어요. 작은 몸이라도 눈 아래 묻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혹시 스스로 어디 간 건 아니겠지? 박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못하고 멍청한 애가 어떻게 이 깊은 산을 빠져나가. 김진섭이 주변을 더 살폈지만 소용없었어요. 일단 돌아가자. 눈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래.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김진섭과 박미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한편 그 시각 한비서는 별이를 안전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별아, 여기서 좀 쉬어. 따뜻한 거 먹고. 한비서가 별이를 방에 앉히고 따뜻한 음식을 시켰어요. 한비서 아저씨,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지금 바로 만나러 갈 거야. 한비서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정신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사설 정신병원. 한비서는 경찰, 김 변호사와 함께 원장실에 들어섰어요. 누구십니까? 원장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경찰입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였어요. 한비서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설 정신병원에 처박아뒀잖아. 평생 거기서 썩을 거야. 원장한테 돈도 충분히 줬고. 김진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진단서로 불법 감금한 죄. 뇌물수수. 아시죠? 김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협조하시면 선처하겠습니다. 거부하시면. 경찰이 수갑을 꺼내 보였죠. 협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할머니는 여전히 이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기록을 유지하십시오. 김진섭이 확인하러 오면 그대로 있다고 하세요. 네. 하지만 할머니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게 해드리세요. 단 김진섭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원장실로 왔습니다. 한비서?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한비서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예요. 한비서가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이는 안전합니다. 지금 호텔에 있어요. 정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할머니, 지금 별이한테 데려갈게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여전히 이 병원에 계신 걸로 해야 해요. 김진섭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알겠네. 그렇게 하자고. 한비서는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방문이 열리자 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별아. 할머니와 별이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보고 싶었어? 나도. 한비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별아. 들어보세요. 별이가 살아있다는 건 우리 셋과 김 변호사님만 아는 비밀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 돼요. 알겠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어요. 김진섭만 속이면 돼요. 그렇게 아마 이제 증거를 모아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한비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김진섭과 박미래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경찰이 아직도 못 찾았어. 김진섭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시신을 찾아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박미래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어. 김진섭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시신을 구해야 해. 그래야 DNA 검사하고 상속받을 수 있어. 시신을 어떻게? 주치의한테 연락하자. 돈만 주면 뭐든 하잖아. 김진섭이 전화를 꺼냈어요. 다음 날 김진섭은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였어요.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습니까?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김진섭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여자아이 시신 하나가 필요합니다. 9살쯤 되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해요. 산짐승에게 훼손당한 것처럼. 주치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5억 드리겠습니다. 김진섭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계약금이 들어 있었죠. 주치의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일주일 안에.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주치의가 연락을 해왔어요. 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무연고 사망자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알아볼 수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밤에 주치의를 만나 시신을 받았어요. 차 트렁크에 싣고 산으로 향했죠. 여기에 버리자. 김진섭이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이 수색하던 지역 근처였어요. 두 사람은 시신을 눈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별이의 옷을 입혔죠. 이제 경찰한테 연락하자. 우리가 찾았다고. 며칠 후 경찰이 시신을 발견했어요. 얼굴이 훼손된 시신이라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김진섭은 여기서도 돈을 썼어요. 거액을 들여 인맥을 매수하고 DNA 검사 결과를 조작했죠. 김별 양이 맞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진섭과 박미래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죠. 그리고 마침내 별이의 전 재산이 양부모인 김진섭 씨, 박미래 씨에게 상속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김진섭과 박미래는 별이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며칠 후 별이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성대한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검은 리본으로 장식된 빈소,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한 제단, 별이의 영정사진이 촛불 사이에 놓여 있었죠.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김진섭과 박미래는 상주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눈 속에서 찾았습니다. 김진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발이 얼고 손이 시려도 우리 딸을 찾기 위해 산을 헤맸습니다. 박미래도 흐느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죠. 그런데 결국 조문객들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부모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이 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별이는 살아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별이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섭은 마침내 산일그룹의 정식 오너로 취임하는 날을 맞이했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모두 김진섭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죠. 드디어 이날이 왔어. 김진섭이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축하해, 여보. 이제 산일그룹은 완전히 우리 거야. 박미래가 환하게 웃으며 김진섭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형수님. 별이. 미안하지만 이게 세상이야. 김진섭이 거울을 보며 비웃었어요. 자, 나가자. 사람들이 기다려. 두 사람은 대기실을 나와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산일그룹의 새로운 회장, 김진섭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섭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화려한 조명이 그를 비췄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진섭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록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조카 별이를 잃은 아픔이 크지만 김진섭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가를 닦는 신용을 했어요. 산일그룹을 더욱 발전시켜 그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진섭이 취임사를 계속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쩌렁. 갑자기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향 장비에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잠시만.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때였습니다. 형님, 형수님, 어찌 이런 일이. 스피커에서 김진섭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김진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는데 누가 알겠어? 경찰도 단순 사고로 처리했잖아.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피커를 향해 귀를 기울였죠. 사고 조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니네 할머니까지 처리하느라 고생 중이잖아. 박미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게 뭐야? 김진섭이 소리쳤지만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는 사설 정신병원에 처박아뒀잖아. 평생 거기서 썩을 거야. 부동의 길에 조금씩 먹이면 서서히 죽는데 말도 못하는 바보는 이제 여기서 얼어 죽는 거야. 이제 우리 거야. 다 우리 거라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꺼. 당장 꺼. 김진섭이 직원들에게 소리쳤지만 녹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별이가 녹음한 모든 대화, 부모를 살해한 것, 할머니를 감금한 것, 별이를 학대하고 죽이려 한 것, 모든 범죄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죠.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곰인형을 안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별이? 김진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미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하지만 별이는 또박또박 걸어왔습니다. 멍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고 서늘하고 차분한 표정이었죠. 그 옆에는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야 할 할머니가. 그리고 한비서도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별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말을 못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진섭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삼촌이 엄마 아빠를 죽인 것도, 할머니를 가둔 것도, 저한테 부동액을 먹이려 한 것도, 저를 산에 버린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별이가 고민형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다 녹음되어 있어요. 2년 동안 삼촌이 한 모든 말들이요. 연회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사람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경찰입니다. 그때 경찰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진섭 씨, 박미래 씨, 살인교사, 강금, 아동학대, 유기, 사문서 위조, 사체유기. 여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안 돼. 안 돼. 박미래가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진섭도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사람은 경찰에게 끌려갔죠. 이게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그 애가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야. 김진섭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는 순간 김진섭과 별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별이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안녕히 가세요, 삼촌. 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섭은 그 눈빛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김진섭과 박미래의 악행은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산일그룹 김진섭, 친형 살해 후 조카 학대, 9살 소녀의 2년 복수극, 모든 범죄 녹음, 재벌가의 충격적 범죄 현장에서 체포.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검찰은 김진섭과 박미래를 구속 기소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녹음 파일들, 별이가 2년 동안 모은 증거들, 주치의와 병원 원장의 자백,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했죠. 피고인 김진섭, 박미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김진섭과 박미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죠. 며칠 후, 별이는 할머니 한비서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별이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어요. 다 끝났어요. 나쁜 사람들은 벌 받았어요. 할머니가 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별이. 정말 잘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별이는 고민형을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죠. 엄마가 준 이 인형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별이가 고민형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길고 긴 복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별이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9살 소녀의 용기와 인내가 마침내 정의를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